안녕하세요, 오렌지님. 네, 안녕하세요, 경화님. 네,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오렌지님? 부동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아, 부동산 좋죠. 대략 우리나라에서는 한 1975년 정도부터 네, 통계 자료상 주택 종류 안에 아파트가 등장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네요. 그런데 사실 그런 아파트가 등장과 동시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크게 됐죠. 네, 그렇죠. 결국 이런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고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게 전에 얘기를 나눴었던 젊은이들이 점점 결혼을 안 한다거나 혹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던 공무원 이런 거를 많이 안 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 강남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강남에는 네. 사실 강북 쪽에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 살았지. 강남은 네.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그렇죠. 원래 음. 진짜 그 구도심은 네, 강북이었잖아요. 네, 궁궐 중심으로 해서 사대문 쪽으로 해서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강남이 급부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 쪽에 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수익을 얻었죠. 그런데 그쪽 강남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이렇게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돈으로 안 살고 대물림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사는 사람도 많거든. 그렇죠. 부가 네. 요즘은 대물림 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아,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셀러리맨들이 그런데 못 갈 뿐만 아니라 그 근처도 가기 힘들지. 그 근처도 굉장히 집값 비싸거든. 한 평도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어 사실 이제 밑에 강 강북 밑으로 쭉 이렇게 있는 신도시들 그쪽도 사실 웬만한 셀러리맨 봉급을 못 삽니다. 못 살고 살 수도 없네. 사실 전세값도 꽤 비쌀 거거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신도시라는 말이 원래 네. 60년대에서 70년대 시기 때 네. 창원 도시계획에서 신도시라고 하는 용어가 맨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신도시가 그 뒤로 80년대에서 90년대 거치면서 분당, 일산 이런 어떤 신도시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점차 진짜 일반 직장인들이 신도시 아파트도 쉽게 못 구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이렇게 자기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에서 이렇게 자기 그 사는 데서 출퇴근하려면 어, 아무리 그 싸게 잡아도 꽤 이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어, 만약에 서울에서 9급 공무원을 하고 있다. 아니면 7급 공무원, 아니, 사실 행정고시 합격해서 5급 공무원이라도 부담이 꽤 될 거예요.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특히 모 드라마나 이런 데서 경기도민들은 길에서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 가까이를 바로 버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게 아예 드라마에서 꼬집어서 나왔었거든요. 네. 출퇴근 시간이 길게 해서 가더라도 갈 수만 있다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게요. 사실 아예 그게 불가능한 사람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그냥 음. 그 전에 얘기 나눴던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한다거나 뭐 결혼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많이 않고 뭐 자녀 출산 이런 것도 많이 안 하는 거에 한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원인이지 않을까?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어쩌면 결혼을 못 하는 건데, 근데 정부에서는 아마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든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정책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많이 이렇게 펼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결국 음. 시대별로 요구하는 게 다 다른데요.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첨단 도시, 녹색 도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그 전에 2000년대 중반이나 이럴 때는 한참 혁신 도시 이런 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명분은 이렇게 내세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은
과연 그 도시의 이런 어떤 명분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택값이 책정이 되는지, 아니면 주택값을 정부에서 이렇게 억제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이렇게 정부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엇박자로 나가는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궁극적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웬만한 이제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렇게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집까지 옮기는 그런 게 이제 옛날부터 있어왔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 대부분 이제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교육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는데, 그런 걸 반영하지 않고 우리 이제 정부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면 그냥 싼 가격에 저렴한 품질에 적당하게 해놓고 그렇게 이제 주면 결혼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부동산 정책이 자리 못 잡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비교적 그 골고루 평등하게 부담 없이 나눠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이 강화되는 것도 그렇다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까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만약에 성공을 할 것 같았으면 이미 우리 그 코로나 때 네. 이미 성공했겠죠. 그렇죠. 네.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 사람이라는 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데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현장 수업밖에 없습니다. 아, 대면 수업을 결국 수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의 모습을 변모시키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동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지식을 주입식으로 하는 때는 이제 이미 지났고, 사실은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직접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네.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 온라인 교육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뚜렷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렌지님. 네. 그러면 캐모마일님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캐모마일님은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온라인 교육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좀 전에 오렌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의 단점도 분명히 있고요. 장점은 굉장히 대인관계를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오히려 실시간으로 한다면 온라인 교육에서 오히려 선생님하고 상호작용 같은 경우를 오히려 좀 더 평등하게 할 수 있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한 번에 많은 학생들을 더 이렇게 동시에 접속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시간대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죠. 오늘은 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네, 정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네,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온라인 교육이나 아니면 네. 대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렌지님. 네, 고맙습니다. 캐모마님. 네.